나는 골프채를 잡는 순간마다 두 개의 세계를 동시에 느꼈다. 하나는 김정은 동지의 격려장이 담긴 가방을 맨 북한 국가대표로서의 무기였고, 다른 하나는 태국 방콕의 골프장에서 처음 마주한 자유라는 이름의 가능성이었다. 2019년 그 대회장에서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섰고 결국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골프채 하나로 국경을 넘은 내 이야기다. 나는 10살 때 처음 골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였다. 평양의 외삼촌 집에 놀러갔을 때 우연히 본 국제 스포츠 경기 화면이었는데 녹색 잔디밭 위에서 작은 공을 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신기했다. 외삼촌은 그것이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부유층이나 즐기는 운동이라고 설명했지만 나는 그 순간부터 골프채를 휘두르는 동작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다. 함경북도 청진의 우리 집은 아버지가 무역회사에 근무하는 덕분에 그나마 생활이 안정적인 편이었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작은 장사를 하며 집안 살림을 도왔다. 아버지는 내가 골프에 관심을 보이자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핀잔을 주었지만 내가 나무 막대기로 돌멩이를 치며 연습하는 모습을 몇 달간 지켜본 후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어느 날 퇴근 후 낡은 골프채 한 자루를 가져왔는데 중국 출장에서 구해온 것이라고 했다. 그 골프채는 손잡이가 닳아 있었고 헤드 부분에 녹이 슬어 있었지만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나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집 근처 공터로 달려가 연습했고 동네 아이들이 축구하는 소리를 뒤로한 채 혼자서 스윙 자세를 교정하는 데 몰두했다. 아버지는 가끔 퇴근길에 내 연습을 지켜보며 조언을 해주었는데 그는 골프를 제대로 배운 적은 없었지만 중국 거래처 사람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을 전해주곤 했다. 6개월쯤 지났을 무렵 동네에서 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구역 체육지도원이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는 내 스윙을 직접 보더니 놀라운 표정을 지었고 아버지에게 나를 평양체육학교에 추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버지는 처음엔 평양까지 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골프라는 생소한 종목에 대한 걱정으로 망설였지만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어머니는 이것이 내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은 결국 옳았다. 11살이 되던 해봄 나는 평양행 기차에 몸을 실었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새로운 세계로 향한다는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아버지는 역에서 나를 배웅하며 조국을 빛낼 선수가 되라는 말을 남겼고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건강 챙기라는 당부를 여러 번 반복했다. 기차가 출발하는 순간 나는 뒤돌아보지 않기로 마음먹었는데 앞만 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각오였다. 그때 나는 이 선택이 결국 가족과 영원히 헤어지는 시작점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평양체육학교의 첫인상은 압도적이었고 건물의 규모와 시설들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했다. 입학 첫날 교과는 우리를 강당에 모아놓고 당과 수령님의 은혜로 이 학교에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으며 모든 훈련은 조국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주입시켰다. 나는 그 말들을 들으며 어깨가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았지만 동시에 선택받았다는 자부심도 함께 느꼈다. 골프 전담 코치는 중국에서 6개월간 연수를 받고 온 40대 중반의 엄격한 남자였고 그는 첫 수업부터 내 자세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며 전면 수정에 들어갔다. 나는 독학으로 익힌 스윙이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코치의 눈에는 교정해야 할 결함투성이로 보였던 것이다. 매일 새벽 5시에 기상해서 기본 체력 훈련을 2시간 진행했고 아침 식사 후에는 오전 내내 스윙 자세 교정에 매달렸다. 학교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고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 외에는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빡빡한 일정이 이어졌다. 골프 이론 수업에서는 세계적인 선수들의 경기 영상을 분석했는데 그 영상들은 대부분 중국을 통해 들여온 것들이었고 화질이 좋지 않아 자세히 보기 어려울 때가 많았다. 그래도 나는 타이거 우즈라는 선수의 스윙을 보며 완벽한 동작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고 그의 집중력과 정확성을 내 목표로 삼았다. 같은 반 동료들은 대부분 평양 출신이었고 나처럼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처음엔 사투리 때문에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훈련 성적이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정받기 시작했다. 특히 같은 방을 쓰던 명철이라는 친구는 평양 간부 집안 출신이었는데 그는 내게 평양 생활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주었고 주말마다 자기 집에 초대해 제대로 된 식사를 대접해주곤 했다. 3년차가 되던 해부터는 실제 골프장에서 훈련할 기회가 주어졌고 평양 외곽에 있는 당 간부 전용 골프장으로 한 달에 2번씩 이동했다. 그곳의 잔디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부드러웠고 처음 제대로 된 페어웨이에서 공을 쳤을 때의 감동은 아직도 생생하다. 코치는 내 스윙이 안정화되었다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앞으로 2년 안에 국가대표 후보에 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훈련이 강도를 더해갈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실수할 때마다 코치의 질책이 이어졌으며 때로는 체벌도 감수해야 했다. 골프는 개인 종목이었지만 우리는 항상 집단의 명예를 생각하라는 교육을 받았고 내 성적이 곧 조국의 체면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나는 그 무게를 감당하려 애썼지만 가끔 밤에 잠들기 전 고향집 생각이 나면 눈물이 핑 돌았다. 부모님은 3개월에 한 번씩 편지를 보내주셨고 어머니는 항상 건강 챙기라는 말과 함께 자랑스럽다는 문장을 적어주셨다. 그 편지들은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주었다. 18살이 되던 해 가을, 나는 드디어 국가대표 후보 선발전에 참가할 자격을 얻었고 그 순간이 올 때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선발전은 평양 외곽의 18홀 정규 코스에서 사흘간 진행되었으며 전국에서 모인 20명의 후보들이 각자의 기량을 겨루었다. 나는 첫날 컨디션 난조로 중위권에 머물렀지만 둘째 날과 셋째 날 연속으로 파 언더를 기록하며 최종 3위로 선발전을 마쳤다. 결과 발표가 있던 날 오후 3시 체육성 간부가 직접 나타나 합격자 5명의 이름을 호명했고 내 이름이 불렸을 때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었다. 명철이도 함께 선발되었는데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나눴다.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온 후 나는 부모님께 편지를 썼고 국가대표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제 세계 무대에서 조국의 이름을 빛내겠다는 각오를 적었다. 국가대표 훈련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고 이전까지의 훈련이 기초였다면 이제부터는 실전이었다. 전담 코치진이 새로 배치되었으며 그들 중 한 명은 중국 프로 골프 투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조선족 출신이었다. 그는 국제대회 분위기와 규칙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특히 외국 선수들과 경쟁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강조했다. 우리는 매일 8시간 이상 훈련했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기량 향상에 매진했다. 2년 후인 2016년 나는 드디어 첫 국제대회 출전 기회를 얻었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이었다. 출국 전날 밤 나는 흥분과 긴장으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평생 북한 땅만 밟고 살았던 내가 외국으로 나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보이부 담당자가 우리 일행과 동행했고 그는 출국 전 모든 선수들을 모아놓고 조국을 배신하는 행위는 3대가 멸족당하는 중죄라는 경고를 명확하게 전달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데 공항 건물의 규모와 화려함 그리고 자유롭게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다. 대회장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나는 고층 빌딩들과 현대적인 거리 풍경에 압도되었고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보이부 담당자는 우리에게 절대 단독 행동을 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주의를 주었으며 숙소와 경기장 외의 장소는 출입이 금지되었다. 대회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나는 중위권에 머물렀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다른 나라 선수들의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그들은 경기 후 자유롭게 시내 관광을 다녔고 부모님과 통화하며 웃고 떠들었으며 경기 결과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즐기는 모습이 역력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는데 왜 우리는 항상 감시받아야 하고 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고 나는 마음속 깊이 그 의문을 묻어두었다. 귀국 후 3개월간 집중 훈련이 이어졌고 체육성은 다음 국제대회에서 반드시 메달을 따야 한다는 압박을 가했다. 나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맹렬히 연습했지만 베이징에서 본 자유로운 세계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명철이와 술을 마시던 어느 날 밤 나는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꺼냈고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자기도 같은 생각을 했다고 고백했다. 우리는 그날 밤 더 이상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만으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8년 봄, 체육성은 골프를 국가 전략 종목으로 육성하기로 결정했고 최고 지도자께서 직접 관심을 보이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4월 어느 날 우리 국가대표팀 전원은 인민체육관으로 소집되었으며 당 간부가 나타나 특별한 소식을 전했다. 김정은 동지께서 골프 국가대표들에게 친필 격려장을 하사하셨다는 내용이었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격려장 수여식은 엄숙하게 진행되었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붉은 피단 케이스에 담긴 격려장을 받았다. 최고 지도자의 친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그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으며 격려장에는 세계 무대에서 조국의 위상을 드높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동료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했고 나 역시 그 순간만큼은 순수한 감동을 느꼈다.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와 격려장을 다시 펼쳐보며 나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후 훈련 강도는 극도로 높아졌고 우리는 세계선수권 대회 출전을 목표로 하루 10시간 이상 연습에 매달렸다. 코치진은 기술적인 부분뿐 아니라 정신교육도 강화했으며 매주 2번씩 사상학습 시간이 배정되었다.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태폐적 문화에 물들지 말아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충성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교육을 반복해서 받았다. 보위부 담당자는 해외 대회 출전 시 행동 수칙을 더욱 세밀하게 정리해 우리에게 암기하도록 했다. 나는 22살이 되었고 기량은 정점에 도달해 있었으며 국내 랭킹 1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체육성은 나를 차기 세계선수권 대회 출전 선수로 확정했고 2019년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출전이 확정된 후 나는 부모님을 6년 만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평양까지 올라오신 부모님은 많이 늙으신 모습이었지만 내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셨다. 아버지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조국의 자랑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건강만 챙기면 된다며 도시락을 잔뜩 싸우셨다. 그러나 부모님과의 만남 이후 나는 묘한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 모든 영광과 성공이 과연 내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골프는 분명 내가 좋아서 시작한 것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은 국가의 명예를 위한 도구가 되어 있었고 내 개인적인 즐거움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밤마다 잠들기 전 나는 베이징에서 봤던 자유로운 선수들의 모습을 떠올렸고 그들처럼 순수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을 했다. 명철이는 내 변화를 눈치챘는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고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넘겼지만 그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우리는 이미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부분이 많았다. 출국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보위부는 우리를 다시 소집해 최종 주의사항을 전달했으며 특히 외국인들의 회유나 유혹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들은 과거 탈북자들의 사례를 들며 그들의 비참한 최후를 생생하게 묘사했고 그런 선택을 하면 남은 가족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나는 그 교육을 들으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지만 동시에 이미 내 마음 한편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다. 태국 방콕이라는 낯선 땅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나는 아직 알지 못했지만 출국일이 다가올수록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다. 격려장은 여전히 내 가방 안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고 그것은 나에게 영광인 동시에 족쇄였다. 2019년 11월 나는 인천공항을 경유해 태국 방콕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고 생애 처음으로 자본주의의 심장부를 경험하게 되었다. 인천공항에서의 짧은 경유 시간 동안 우리는 엄격한 감시 속에 특정 구역에만 머물렀지만 그 짧은 순간만으로도 나는 한국의 발전상을 엿볼 수 있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자유롭게 웃으며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 선전 구호들이 낯설면서도 신선했다. 방콕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쯤이었고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차창 밖으로 펼쳐진 야경은 충격 그 자체였다. 화려한 네온사인들, 끊임없이 달리는 자동차들, 그리고 밤늦은 시간에도 활기찬 거리의 모습은 내가 알던 세계와 완전히 달랐다. 보위부 담당자는 우리에게 창밖을 보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지만 나는 눈을 뗄 수가 없었고 옆자리의 명철이도 같은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숙소는 5성급 호텔이었고 방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이런 곳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푹신한 침대, 대리석 욕실, 그리고 통유리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 전경은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다. 담당자는 우리 방 바로 옆방에 숙소를 잡았고 폭도에도 감시 인원이 배치되어 있어 사실상 외출은 불가능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의심했다. 대회는 다음 날부터 사흘간 진행되었고 골프장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넓었다. 잔디 관리 상태는 완벽했으며 곳곳에 배치된 조경과 워터 해저드는 예술 작품 같았다. 다른 나라 선수들은 캐디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여유롭게 경기를 즐겼고 그들의 가족들이 관중석에서 응원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다. 나는 보위부 담당자의 시선을 의식하며 경직된 자세로 경기에 임했고 첫날 성적은 중위권에 머물렀다. 경기가 끝난 후 저녁 식사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했는데 뷔페 형식의 식사였고 종류도 엄청나게 다양했다. 나는 평생 먹어본 적 없는 음식들을 조심스럽게 맛보았고 그 풍요로움에 압도당했다. 담당자는 우리가 식사하는 동안 계속 주변을 경계했으며 다른 나라 선수들이 말을 걸어오면 짧게 응대하고 자리를 피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태국 선수 한 명이 다가와 영어로 내일 경기에 행운을 빈다며 손을 내밀었고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악수는 짧았지만 그 순간 나는 국경과 체제를 넘어같은 골프 선수로서 교감하는 느낌을 받았다. 담당자는 즉시 나를 방으로 돌려보냈고 불필요한 접촉을 삼가라는 경고를 다시 한번 전달했다. 방에 혼자 남겨진 나는 발코니로 나가 야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고 이곳 사람들은 매일 이런 자유를 누리며 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녔고 그 누구도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이가 없어 보였다. 둘째 날 경기에서 나는 컨디션이 좋아 상위권으로 올라섰고 코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라운드가 끝난 후 클럽하우스에서 잠시 쉬는 동안 호주 선수 한 명이 다가와 내 스윙이 인상적이었다며 칭찬했고 자기 나라에 오면 함께 라운딩하자는 제안까지 했다. 나는 고맙다고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순수한 동료애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골프를 직업이 아닌 열정으로 대하는 사람 같았고 나는 그런 태도가 부러웠다. 셋째 날 최종 라운드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7위에 그쳤고 메달권에는 들지 못했다. 담당자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지만 코치는 첫 세계 대회치고는 선전했다며 위로해 주었다. 시상식이 끝나고 한송 만찬이 열렸는데 그곳에서 나는 각국 선수들이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SNS를 팔로우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들은 국적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소통했고 다음 대회에서 만나자며 포옹을 나눴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내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고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다. 귀국 예정일은 대회 종료 다음 날인 11월 17일이었고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 순간을 놓치면 영원히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았다. 김정은 동지의 격려장은 여전히 내 가방 안에 있었고 그것은 나를 북한으로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었다. 그러나 지난 사흘간 경험한 자유의 세계는 내 영혼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새벽 2시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발코니로 나갔고 방콕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다. 저 아래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까?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23해를 살면서 단 한 번도 내 의지로 무언가를 선택해본 적이 없었다. 골프도 국가대표도 이 대회 출전도 모두 국가가 정해준 길이었고 나는 그저 그 길을 따라 걸어왔을 뿐이었다. 부모님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고 만약 내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분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하는 공포가 엄습했다. 보이부 교육에서 들었던 탈북자 가족들의 비참한 사례들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되살아났고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부모님의 모습을 상상하니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내 안에서 속삭였는데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될 거라는 목소리였다. 명철이는 옆방에서 자고 있었고 나는 그와 함께 탈출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지만 위험 부담이 너무 컸다. 두 명이 동시에 사라지면 즉시 추격이 시작될 것이고 담당자들의 경계도 더욱 삼엄해질 것이었다. 나는 혼자 결정해야 했고 그 무게는 상상 이상으로 무거웠다. 골프채를 잡은 손은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으며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다. 아침 6시에 기상 후 우리는 공항으로 이동할 예정이었고 시간은 4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짐을 꾸리는 척하면서 여권과 돈, 그리고 꼭 필요한 물건들만 작은 가방에 챙겼다. 김정은 동지의 격려장은 의도적으로 큰 가방에 남겨두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욕실 거울 앞에 선 나는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고 거울 속 남자의 눈빛은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새벽 4시 나는 마지막 결심을 굳혔고 폭도로 나가기 전 방 안을 다시 한번 둘러봤다. 골프채들은 가방에 정리되어 있었고 북한 국가대표 유니폼은 옷장에 걸려 있었으며 침대 위에는 대회 참가증이 놓여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버리고 가야 할 과거였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짐들을 내려놓아야 했다. 손잡이를 잡은 순간 손에 땀이 흥건히 배어났고 문을 여는 그 찰나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폭도는 조용했고 감시 인원은 보이지 않았으며 아마도 교대 시간이었던 것 같았다. 나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걸음으로 비상계단 쪽으로 향했고 뒤돌아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누군가 들을까봐 두려웠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 15분쯤이었고 프론트 직원은 졸고 있었으며 호텔 입구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떨리고 있었다. 밖으로 나서는 순간 방콕의 새벽 공기가 폐를 채웠고
그 공기는 놀랍도록 달콤하고 자유로웠다. 거리는 아직 어두웠지만 멀리서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24시간 편의점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나는 그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과거와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를까봐 등골이 오싹했지만 주변은 고요했고 나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편의점에 도착해 직원에게 영어로 택시를 불러달라고 부탁했고 그는 친절하게 웃으며 전화를 걸어주었다. 택시가 도착하기까지 5분 정도 걸렸는데 그 시간이 평생 중 가장 길게 느껴졌다. 택시에 올라타며 나는 운전사에게 한국 대사관으로 가달라고 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며 나는 비로소 내가 선택한 길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기 시작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부모님, 명철이, 그리고 내가 버리고 온 모든 것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내 삶을 내가 선택했다는 해방감도 함께 느껴졌다. 택시가 한국 대사관 앞에 멈춘 것은 새벽 5시쯤이었고 건물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정문 경비초소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나는 요금을 지불하고 차에서 내렸으며 대사관 정문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다. 경비원은 나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봤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말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순간 경비원의 표정이 변했고 그는 즉시 무전기를 꺼내 누군가와 통화하기 시작했다. 5분 정도 지나자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나타났고 그들은 내 신분을 확인한 후 건물 안으로 안내했다. 대사관 내부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폭도를 걸으며 나는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를 작은 회의실로 데려갔고 물 한 잔을 건네며 잠시 기다리라고 했다. 나는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고 물을 마시는 동안에도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10분쯤 후 40대로 보이는 외교관이 들어왔고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신을 영사로 소개했다. 그는 내가 북한 골프 국가대표이며 탈북을 결심했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듯했고 천천히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지난 사흘간의 경험과 오늘 새벽에 일어난 일들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했으며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야기했다. 영사는 진지하게 내 말을 경청했고 중간중간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 선택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위로의 말을 건넸고 지금부터 대사관에서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쏟아졌고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부모님에 대한 걱정, 명철이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영사는 조용히 기다려주었고 내가 진정될 때까지 재촉하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나 다른 직원이 들어와 절차에 대해 설명했고 나는 정식으로 망명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다. 서류에는 이름, 생년월일, 출신지, 가족관계, 탈북 동기 등을 상세히 적어야 했으며 특히 북한에 남은 가족들의 정보를 기입하는 부분에서 펜을 잡은 손이 떨렸다. 부모님의 이름을 쓰는 순간 그분들이 겪게 될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완성했고 담당자에게 제출했다. 대사관 측은 나를 안전가옥으로 이동시키기로 결정했고 북한 당국이 내 실종을 알아채기 전에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전 9시쯤 나는 민간인 차량에 태워져 대사관을 떠났고 방콕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로 이동했다. 안전가옥은 2층짜리 작은 주택이었고 그곳에는 이미 다른 탈북자 2명이 머물고 있었다. 그들은 각각 다른 시기에 탈북한 사람들이었고 나를 보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날 오후 나는 처음으로 한국 뉴스를 시청할 기회를 얻었고 자유롭게 보도되는 다양한 소식들이 신기하면서도 낯설었다. 북한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정치 비판, 사회문제 고발, 그리고 연예 오락 프로그램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방영되고 있었다. 나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며 이것이 정말 현실인지 계속 확인했고 같은 언어를 쓰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의 경이로움을 느꼈다. 저녁 식사는 안전가옥 담당자가 준비해준 한식이었고 김치찌개와 제육볶음 그리고 여러가지 반찬들이 상에 올라왔다. 음식 맛은 익숙하면서도 달랐는데 양념이 더 진하고 재료가 신선했으며 무엇보다 배급이 아닌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식사라는 점이 감동적이었다.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나는 각자의 탈북 스토리를 들었고 그들 역시 나처럼 가족을 두고 온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밤이 되어 나에게 배정된 작은 방에 혼자 누워있을 때 나는 북한에서의 마지막 밤을 떠올렸고 호텔 방에서 내린 결심이 옳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확신은 없었지만 후회도 없었으며
다만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밤하늘은 맑았고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으며 나는 그 별빛 아래서 새로운 인생의 첫날 밤을 맞이하고 있었다. 안전가옥에서의 첫날 오후 대사관 담당자가 급히 찾아와 긴급 상황을 알렸는데 북한 측이 내 실종을 알아챘고 태국 경찰에 수색을 요청한 상태라는 것이었다. 호텔 측 제보에 따르면 북한 일행은 새벽 6시에 내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고 즉시 보위부 담당자들이 호텔 전체를 뒤지기 시작했다고 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명철이와 다른 동료들이 어떤 조사를 받고 있을지 걱정이 되었고 특히 명철이는 나와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집중적인 신문을 받을 게 분명했다. 담당자는 북한 측이 외교 경로를 통해 내 송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망명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태국은 북한과도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상황이 복잡하며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이송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결정을 대사관에 맡기겠다고 했지만 내 선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거웠다. 그날 저녁 한국 뉴스를 통해 내 탈북 소식이 보도되었고 북한 골프 국가대표가 세계대회 출전 중 망명했다는 내용이 주요 뉴스로 다뤄졌다. 화면에는 대회장에서 찍힌 내 사진이 나왔고 방송은 이번 사건이 북한 체제에 대한 또 하나의 증언이라고 분석했다. 나는 텔레비전 화면 속 내 모습을 보며 이제 정말로 되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였고 동시에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될지 궁금하기도 했다. 이틀 후 대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북한 측이 태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내가 남한 정보기관에 의해 납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그들은 내가 자발적으로 탈북한 것이 아니라 회유와 협박에 의해 끌려간 것이라며 즉각적인 송환을 요구하고 있었다. 담당자는 이것이 북한의 전형적인 대응 방식이라며 실제로는 아무도 그 주장을 믿지 않는다고 안심시켰지만 나는 이런 상황이 부모님께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되었다. 안전가옥에서 함께 지내던 다른 탈북자 중 한 명이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는데 그는 3년 전에 중국을 거쳐 탈북했고 가족들이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다고 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부모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고 내가 선택한 자유가 그분들에게는 지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다. 그는 내 어깨를 토닥이며 이미 내린 결정은 바꿀 수 없고 대신 한국에서 성공해서 언젠가 그들을 구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흘째 되던 날 대사관은 내 한국 이송 계획을 확정했고 방콕에서 직접 인천으로 가는 대한항공편을 이용하기로 했다. 출발 전날 밤 나는 짐을 꾸리며 태국에서의 짧은 시간을 되돌아봤고 이곳이 내 인생의 분기점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했다. 안전가옥 동료들은 한국에서의 새 출발을 응원해 주었고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거라며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조언도 해주었다. 출국 당일 아침 7시 나는 대사관 차량을 타고 공항으로 향했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방콕의 거리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 도시는 내게 자유를 선물했지만 동시에 가족과의 영원한 이별을 의미하는 곳이기도 했다. 공항에 도착한 후 대사관 직원들의 보호 아래 특별 절차를 거쳐 출국 심사를 통과했고 탑승 게이트로 이동하는 동안 나는 계속 주변을 살폈다. 북한 측이 마지막 순간에 방해, 공작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비행기에 탑승한 것은 오전 10시쯤이었고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 순간 비로소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옆자리에는 대사관에서 파견한 보호요원이 앉았고 그는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내 곁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방콕의 땅이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창밖으로 지켜보며 나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세계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북한이라는 과거는 구름 아래로 사라지고 있었고 한국이라는 미래가 구름 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인천공항에 착륙한 것은 오후 5시쯤이었고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한국 땅을 처음 밟는다는 실감이 몰려왔다. 일반 승객들과는 다른 동선으로 안내되었으며 별도의 출입구를 통해 대기 중이던 국정원 직원들을 만났다. 그들은 정중하게 나를 맞이했고 앞으로 며칠간 조사와 교육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따라 공항 내부의 특별시설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쳤다. 공항을 빠져나와 차량에 탑승한 후 우리는 경기도 어딘가에 위치한 보호시설로 향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넓은 고속도로,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수많은 차량들, 그리고 곳곳에 솟아있는 현대적인 건물들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이었다. 북한에서 배웠던 것과 실제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나 컸고
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 속에서 살아왔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보호시설은 외부와 차단된 독립된 건물이었고 그곳에는 나 말고도 다른 탈북자들이 함께 교육을 받고 있었다. 첫날 저녁 오리엔테이션에서 담당자는 앞으로 2주간의 일정을 설명했는데 조사 과정과 함께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이 병행된다고 했다. 나는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강의실에 앉아 한국의 정치체제, 경제 시스템,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상식들을 배우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새로웠고 은행 계좌 개설부터 대중교통 이용법까지 하나하나가 낯선 경험이었다. 조사 과정은 생각보다 까다로웠고 국정원 조사관들은 내 탈북 동기와 가정을 매우 세밀하게 확인했다. 그들은 내가 정말로 자발적으로 탈북했는지 북한 정보기관의 지령을 받은 간첩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했다. 나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고 골프 국가대표로서의 경험, 태국 대회에서의 고민, 그리고 새벽에 호텔을 빠져나온 순간까지 상세히 설명했다. 조사관들은 내 진술을 녹음하고 기록했으며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나를 압박하기도 했다. 사흘째 되던 날 조사관이 부모님 이야기를 꺼냈고 내 탈북으로 인해 그분들이 이미 보위부 조사를 받았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전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고 부모님의 고통이 생생하게 상상되어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조사관은 이것이 북한 체제의 본질이며 내가 선택한 자유에는 이런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사실이었고 나는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일주일쯤 지나자 조사 강도는 줄어들었고 대신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이 본격화되었다. 우리는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다양한 강의를 들었는데 한국어 표준어 교육, 민주주의 이해, 시장경제 기본 개념, 그리고 취업 준비 과정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탈북자 선배들이 직접 와서 들려주는 정착 경험담이었는데 그들은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조언했다. 교육 과정 중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심리 상담이었고 상담사는 내가 겪고 있는 죄책감과 트라우마를 다루기 위해 여러 세션을 진행했다. 나는 상담 시간마다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과 명철이를 비롯한 동료들에 대한 죄책감을 토로했고 상담사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체제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그러나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깨어나는 날이 많았다. 2주차가 되자 나는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았고 주민등록증을 처음 손에 쥐었다. 플라스틱 카드 위에 찍힌 내 사진과 이름을 보며 나는 이제 정말로 한국 사람이 되었다는 실감이 들었고 동시에 앞으로 이 신분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연한 두려움도 느꼈다. 담당자는 정착 지원금과 임대주택 배정에 대해 설명했고 하나원 교육을 마친 후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라고 격려했다. 교육 마지막 날 나는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수료식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한국 생활의 시작을 축하받았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축하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었고 부모님을 희생시키고 얻은 자유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다.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선택한 길을 되돌릴 수는 없었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나원 교육은 12월 첫 주부터 시작되었고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시설은 생각보다 쾌적하고 현대적이었다. 3개월간의 집중 교육 과정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같은 기수로 들어온 탈북자들은 모두 30명 정도였다. 그들의 나이와 출신 지역, 탈북 경로는 제각각이었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케이스였는데 북한 국가대표 출신이라는 이력 때문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교육 담당자들도 내 사례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다. 첫 주 교육은 주로 한국 사회의 기본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집중되었고 은행 이용법부터 병원 진료 방법,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배워나갔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신용카드, 스마트폰, 인터넷 뱅킹 같은 개념들이 처음에는 너무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반복 학습을 통해 점차 익숙해져 갔다. 강사들은 탈북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천천히 설명해 주었고 이해가 안 되면 언제든 질문하라고 격려했다. 두 번째 주부터는 취업 준비 교육이 시작되었고 이력서 작성법과 면접 요령을 배웠다. 나는 골프 선수로서의 경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는데 취업 상담사는 한국에서 프로 골퍼로 활동하거나 골프 강사로 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북한 국가대표 경력이 한국에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고 무엇보다 내 기량이 한국 프로 수준에 미치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상담사는 일단 한국 프로골프협회에 문의해보고 필요하다면 재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셋째 주에는 컴퓨터 교육이 본격화되었고 나는 처음으로 인터넷 검색을 자유롭게 해볼 수 있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정보의 바다가 펼쳐졌고 궁금했던 모든 것을 검색해볼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면서도 압도적이었다. 나는 세계 골프 랭킹을 검색해보았고 타이거 우즈와 로리 맥길로이 같은 스타 선수들의 최근 경기 영상을 마음껏 볼 수 있었다. 그들의 기량을 보며 나는 내가 얼마나 좁은 세계에 갇혀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고 한국에서 프로로 활동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했다. 12월 중순쯤 언론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주요 방송사들이 내 탈북 스토리를 취재하고 싶어 했다. 교육 담당자는 인터뷰 여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동시에 북한에 남은 가족들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나는 며칠간 고민한 끝에 인터뷰를 거절하기로 했는데 부모님이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대신 익명으로 탈북 과정만 간략히 전달하는 것에는 동의했고 기자들은 내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시기에 하나원에서는 특별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마련되었다. 나는 생애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았고 케이크를 자르며 축하하는 문화가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같은 기수 탈북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게임을 하며 보낸 그날 밤은 탈북 이후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그러나 축제 분위기 속에서도 부모님 생각은 떠나지 않았고 그분들이 어떤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계실지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다. 새해가 밝았고 2020년 1월에는 취업 실습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나는 경기도 소재 골프 연습장에서 2주간 현장 실습을 했고 그곳에서 한국의 골프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회원들은 골프를 순수하게 즐기는 사람들이었고 북한에서처럼 국가의 명예나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연습장 사장님은 내 경력을 듣고 관심을 보였으며 교육과정이 끝나면 강사로 일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나는 감사하다고 대답했지만 아직 내 실력이 한국에서 통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2월 말 교육과정이 마무리되었고 수료식 날 나는 3개월간의 여정을 되돌아봤다. 북한 국가대표에서 한국 사회 새내기로의 전환은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고 성장했다. 수료증을 받으며 나는 앞으로 펼쳐질 삶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고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나원을 떠나는 날 아침 나는 짐을 꾸리며 골프채를 바라봤는데 그 골프채들은 태국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새로 구입한 것이었다. 과거의 도구들은 북한에 남겨두었고 이제는 새로운 도구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했다. 하나원을 수료한 후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 정착했고 정부 지원금으로 마련한 보증금과 월세로 시작하는 독립생활이었다. 방은 좁았지만 나만의 공간이라는 사실이 신기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매일 아침 나를 새로운 세계로 초대했다. 가구는 최소한으로 갖췄는데 침대와 작은 책상, 옷장 하나가 전부였지만 이 모든 것이 내 선택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라는 점이 의미 있었다. 첫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앞으로 이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 상상했고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다. 정착 초기 가장 힘들었던 것은 외로움이었고 북한에서는 항상 집단 생활을 했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낯설었다. 하나원에서 친해진 동기들과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각자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어 자주 만나기는 어려웠다. 나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으며 혼자 밥을 먹는 일에 익숙해져야 했다. 가끔 식사 중에 부모님과 함께 먹던 밥상이 떠올랐고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소박한 반찬들이 그리웠지만 그런 생각은 빨리 털어내려 애썼다. 3월 중순 나는 하나원 실습 때 만났던 골프 연습장 사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고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내 기술로 돈을 버는 첫 경험이었다. 연습장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실내 시설이었고 주로 직장인들과 주부들이 저녁 시간과 주말에 찾아왔다. 나는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기본 스윙을 가르쳤는데 처음에는 한국어 표현이 서툴러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차 자연스러워졌다. 회원들 중 몇몇은 내가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졌고 나는 최대한 간단하게 대답하며 깊은 이야기는 피했다. 대부분은 이해해 주었지만 가끔 무신경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북한에서의 생활이나 탈북 과정을 자세히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정중하게 사적인 부분이라며 답변을 거절했고 사장님도 내 입장을 이해하고 회원들에게 선을 지켜달라고 당부해 주었다. 일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학생 한 명이 내 지도로 스윙이 눈에 띄게 좋아졌을 때였고 그는 고맙다며 악수를 청했다.
그 악수는 방콕 대회장에서 태국 선수와 나눴던 악수를 떠올리게 했고 국경과 체제를 넘어 골프라는 공통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세상 감동적이었다. 나는 이 일을 통해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직업이라는 자부심도 생겨났다. 퇴근 후 저녁 시간에는 주로 유튜브로 세계 골프 투어 경기를 시청했고 한국 선수들의 활약상을 보며 언젠가 나도 프로 무대에 설 수 있을까 하는 꿈을 꾸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고 한국 프로골프 세계는 상상 이상으로 경쟁이 치열했으며 내 기량으로는 아직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근처 연습장에서 개인 연습을 이어갔고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내 일과였다. 4월 초 하나원 동기 중 한 명에게서 연락이 왔고 탈북자 모임이 있으니 참석하지 않겠냐는 제안이었다. 나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 마음에 모임 장소로 나갔다. 서울 신촌의 작은 카페에서 열린 모임에는 10명 정도의 탈북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각자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교감이 큰 위안이 되었다. 모임에서 만난 한 선배는 5년 전에 탈북했고 지금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는 정착 초기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들려주며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내가 겪는 어려움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탈북자들이 거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었다. 모임이 끝난 후 몇몇과 연락처를 교환했고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공동체를 찾았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5월이 되자 날씨가 따뜻해졌고 나는 주말마다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여유를 즐기기 시작했다. 한강변을 따라 걷다 보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그 평화로운 풍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나는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부모님이 이 풍경을 보신다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상상했고 언젠가 그분들을 이곳에 모셔올 수 있는 날이 올까 하는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그 희망이 현실이 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6월 어느 날 저녁 나는 탈북자 커뮤니티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충격적인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그것은 내 부모님에 관한 소식이었다. 중국에 연고를 둔 탈북자가 올린 글에는 북한 당국이 탈북자 가족들을 대대적으로 처벌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그 중에는 내 부모님으로 추정되는 부부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글에 따르면 청진 지역의 한 부부가 아들의 탈북으로 인해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되었다는 것이었고 시기와 지역이 정확히 일치했다. 나는 화면 앞에서 얼어붙은 채 그 글을 반복해서 읽었고 손은 떨렸으며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막연하게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니 현실감이 몰려왔고 내가 선택한 자유의 대가를 부모님이 치르고 계시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놓았다. 나는 노트북을 덮고 방 안을 서성이며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사람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부모님이 수용소에서 겪고 있을 고통을 상상하며 눈물을 흘렸다. 다음날 새벽 나는 국정원에 연락을 시도했고 담당자는 북한 내부 정보를 확인해보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매일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진행 상황을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을 얻기는 어려웠다. 북한 내부의 정보는 제한적이고 특히 정치범 수용소 관련 정보는 외부로 거의 새어나오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나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었고 연습장에서 레슨을 하면서도 집중하기 어려웠다. 일주일쯤 지나 국정원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담당자는 신중한 어조로 내 부모님이 실제로 보이부 조사를 받았다는 정보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치범 수용소 이송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며 일부 소식통은 함경북도의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었다는 정보도 있다고 덧붙였다. 나는 그 말에 희망을 품으려 했지만 어느 쪽이든 부모님이 큰 고통을 받고 계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고 내 죄책감은 더욱 깊어졌다. 탈북자 모임에서 만난 선배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그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위로해 주었다. 그는 10년 전 탈북 당시 어머니를 두고 왔고 3년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있었고 그는 죄책감을 안고 사는 것이 탈북자의 숙명이라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나는 그의 말을 이해했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고 밤마다 부모님의 얼굴이 꿈에 나타나 나를 괴롭혔다. 연습장 사장님도 내 변화를 눈치챘는지 어느 날 따로 불러 괜찮냐고 물었고
나는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고만 대답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며칠간 쉬어도 된다며 배려해 주었다. 나는 그 배려가 고마웠지만 일을 쉬면 더 많이 생각하게 될 것 같아 거절했고 오히려 일에 집중하며 고통을 잊으려 애썼다. 레슨 중에 웃고 대화하는 것이 가면을 쓴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었다. 6월 말 나는 다시 한강변을 찾았고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부모님께 마음속으로 사죄했다. 내가 선택한 자유가 그분들에게는 지옥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여전히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인지 알고 있었지만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고 이미 건넌 강이었다. 나는 부모님이 언젠가 내 선택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랐고 만약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것이라고 다짐했다. 심리상담사는 내가 겪고 있는 트라우마를 다루기 위해 주기적인 상담을 권유했고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상담 시간마다 나는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 명철이와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내가 과연 행복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토로했다. 상담사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반복해서 강조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는 죄책감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고 나는 그 말을 받아들이려 노력했다. 7월 초 나는 부모님께 편지를 썼고 그 편지는 절대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썼다. 편지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말들을 담았고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언젠가 꼭 다시 만나고 싶다는 소망을 적었다. 편지를 다 쓴 후 나는 그것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고 언젠가 부모님께 직접 전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 수 있었고 꿈속에서 부모님을 만나 포옹할 수 있었다. 9월이 되자 나는 본격적으로 프로골퍼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한국프로골프협회 자격시험 정보를 수집했다. 1차는 필기시험이었고 골프 규칙과 이론에 관한 내용이 출제되었으며 2차는 실기시험으로 36홀 경기가 진행되었다. 나는 필기시험 준비를 위해 매일 저녁 2시간씩 공부했고 북한에서 배웠던 내용과 한국의 규칙 사이에 미묘한 차이들이 있어 주에 깊게 익혀야 했다. 연습장 동료들도 응원해 주었고 사장님은 시험 일주일 전 휴가를 주며 집중하라고 격려해 주었다. 필기시험 날 나는 긴장한 채로 시험장에 도착했고 수백 명의 지원자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며 경쟁의 치열함을 실감했다. 시험 문제는 예상보다 어려웠고 특히 최근 개정된 규칙들에 대한 문제에서 애를 먹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답안을 작성했고 2주 후 발표된 결과에서 합격선을 넘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1차를 통과한 것만으로도 큰 성취였고 이제 진짜 시험인 실기가 남아있었다. 실기시험은 10월 중순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이틀간 진행되었고 첫날 아침 연습 라운드를 돌며 코스 상태를 파악했다. 그러나 긴장감은 예상보다 훨씬 컸고 다른 지원자들은 대부분 주니어 시절부터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선수들이었으며 그들의 스윙과 기량은 내가 북한에서 경험했던 수준을 넘어서 있었다. 나는 내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첫날 라운드에서 그 불안감이 그대로 드러났다. 첫날 성적은 79타였고 컷 라인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었으며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다. 특히 중반 이후 연속된 보기가 치명적이었고 긴장한 상태에서 퍼팅이 들어가지 않으며 멘탈이 무너졌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 혼자 반성하며 내일은 더 잘해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마음속 한편에서는 이미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속삭이고 있었다. 전화로 연습장 사장님과 통화했고 그는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즐기라는 조언을 해주었지만 즐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순간 절실히 느꼈다. 둘째 날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출발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고 초반 홀에서 연속 더블 보기를 기록하며 완전히 리듬을 잃어버렸다. 주변 선수들의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며 나는 내가 이 무대에 설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결국 둘째 날 점수는 82타였고 컷 탈락이 확정되었으며 프로 자격시험 실기에서 떨어진 것이었다. 마지막 홀을 마치고 클럽하우스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깊은 좌절감에 휩싸였고 골프채 가방이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시험장을 떠나며 나는 북한에서의 훈련이 한국 수준에 비해 얼마나 뒤처져 있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고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이 한국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고 프로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시 도전해야 하는지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 연습량이 부족했다기보다는 기본적인 기량 자체가 차이가 났고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는 몇 년이 더 필요할 것 같았다. 연습장으로 복귀한 후 나는 사장님께 시험 결과를 보고했고
그는 실망스럽겠지만 이번이 끝이 아니라며 위로해 주었다. 그는 프로 자격보다 중요한 것은 골프를 사랑하는 마음이며 강사로 일하면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프로 무대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장은 생계를 유지해야 했고 강사 일에 더욱 충실하기로 마음먹었다. 11월 초 탈북자 모임에서 내 좌절을 이야기했고 선배들은 실패가 끝이 아니라고 격려해 주었다. 한 선배는 자신도 한국에 와서 3번의 사업 실패를 경험했지만 4번째 도전에서 성공했다며 포기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탈북자로서의 삶이 끊임없는 도전과 실패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한 번의 좌절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다짐했다. 모임이 끝난 후 나는 한강변을 걸으며 마음을 정리했고 내년에 다시 도전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연습 계획을 새로 짰고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퍼팅과 쇼트 게임에서 약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습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멘탈 관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고 프레셔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는 정신력을 키워야 했다. 나는 노트에 목표와 계획을 적으며 1년 후의 나를 상상했고 그때는 더 강해진 모습으로 시험장에 서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2021년 초 연습장 사장님으로부터 새로운 제안을 받았고 강남에 새로 오픈하는 프리미엄 골프 아카데미의 전임 강사로 일해보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급여는 현재보다 50% 높았고 더 좋은 시설에서 체계적인 레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나는 며칠간 고민한 끝에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이것이 내 커리어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장님은 내 결정을 존중해 주었고 새로운 곳에서도 최선을 다하라며 격려해 주었다. 3월 중순 새 아카데미에 출근한 첫날 나는 시설의 규모와 수준에 놀랐고 최신 스윙 분석 장비와 실내 시뮬레이터 그리고 전문 피팅룸까지 갖춰진 종합 골프센터였다. 원장은 나를 다른 강사들에게 소개했고 그들은 대부분 한국 프로골프 투어 경험이 있는 실력자들이었으며 나는 그 중에서 유일한 탈북자 출신이었다. 처음에는 위축되기도 했지만 동료 강사들은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북한 국가대표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첫 주는 주로 아카데미 시스템을 익히는 데 집중했고 레슨 프로그램은 초급부터 고급까지 세분화되어 있었으며 각 수준에 맞는 커리큘럼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는 주로 초중급 학생들을 담당하게 되었고 기본 자세부터 스윙 메커니즘까지 단계별로 가르치는 역할이었다. 레슨을 진행하면서 나는 가르치는 것에 대한 열정을 발견했고 학생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프로 무대에 서는 것만큼이나 보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4월 초 내게 특별한 학생이 배정되었고 그는 고등학교 3학년 골프 특기생으로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학생은 기본 기량은 좋았지만 멘탈이 약해 중요한 순간마다 무너지는 문제가 있었고 나는 그 모습에서 프로 시험 때의 내 모습을 떠올렸다. 나는 그에게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프레셔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 내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했다. 학생은 내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점차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5월 말 그 학생이 전국 고교 골프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고 시상식 후 나를 찾아와 고맙다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나의 조언이 결정적인 순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고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싶다고 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분명하게 느꼈고 프로 선수가 되지 못했다 해도 이렇게 다른 사람의 꿈을 돕는 것이 내 역할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학생의 부모님도 감사 인사를 전했고 아카데미 원장은 내 지도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계약 연장을 제안했다. 6월 들어 나는 탈북자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골프 레슨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결심했고 아카데미 원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했다. 원장은 흔쾌히 동의했고 매주 일요일 오후 2시간을 탈북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나는 탈북자 커뮤니티를 통해 프로그램을 홍보했고 첫 수업에는 5명의 청소년이 참가했다. 그들은 대부분 골프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이었고 골프채를 잡는 법부터 하나하나 가르쳐야 했다. 레슨을 진행하면서 나는 이 아이들이 나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특별한 유대감을 느꼈고 그들의 눈빛에서 가능성을 보았다. 한 학생은 14살 소년이었는데 부모와 함께 탈북해 2년 전 한국에 왔으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골프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격려했다. 소년은 진지하게 연습에 임했고 몇 주 만에 눈에 띄는 발전을 보여주었다. 여름이 되자 무료 프로그램 참가 인원은 10명으로 늘어났고 일요일 오후는 내 일주일 중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아이들은 순수하게 골프를 즐겼고 경쟁보다는 함께 성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으며 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보람을 느꼈다. 동료 강사들도 가끔 자원봉사로 참여해 주었고 아카데미는 탈북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으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나는 인터뷰 요청을 받았지만 여전히 부모님 때문에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꺼려졌고 대신 프로그램의 취지만 설명하는 선에서 협조했다. 8월 어느 날 무료 레슨을 마치고 정리하는데 14살 소년이 다가와 선생님 덕분에 학교 생활이 좋아졌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골프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고 친구들도 생겼으며 이제 한국이 자신의 집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내가 겪었던 고통과 좌절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소년의 어깨를 토닥이며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다고 약속했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다. 10월 어느 날 오후 나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탈북자 커뮤니티 관리자로부터 긴급 메시지가 왔다. 메시지에는 중국 소식통을 통해 들어온 정보가 담겨 있었고 북한 골프 국가대표 선수 한 명이 최근 중국 국경을 넘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메시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고 그 선수의 특징이 명철이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관리자는 그 선수가 현재 중국 연변 지역에 숨어 있으며 한국행을 시도하고 있다는 정보를 추가로 전했다. 나는 즉시 국정원 담당자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그는 이미 그 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며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나는 명철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고 내가 아는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전달했다. 담당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북한 측이 추격 중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명철이가 정말로 탈북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2년 전 방콕에서 헤어진 이후 그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고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그도 나와 같은 선택을 했다는 것은 북한 체제에 대한 환멸이 극에 달했다는 의미였고 나는 그가 무사히 한국에 도착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명철이와 함께했던 훈련 시절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일주일 후 국정원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그 선수가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나는 그 순간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즉시 만날 수 있는지 물었다. 담당자는 현재 보호시설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2주 정도 후면 면회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나는 그 2주를 기다리는 동안 매일 명철이를 생각했고 재회의 순간을 상상하며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고민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할지 아니면 잘 왔다고 반겨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웠다. 면회 허가가 나온 날 나는 경기도의 보호시설로 향했고 차 안에서 긴장감과 설렘이 교차했다. 시설에 도착해 안내를 받아 면회실로 들어섰을 때 명철이는 이미 그곳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2년 전보다 훨씬 여유였고 얼굴에는 고생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나는 먼저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명철이의 손은 거칠고 차가웠으며 그 손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느낄 수 있었다. 명철이는 천천히 입을 열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고 내가 탈북한 후 그는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으며 보위부는 내 탈북을 사전에 알고도 막지 않았다는 혐의를 씌웠다고 했다. 그는 3개월간 구금되었고 신문과 고문을 견뎌야 했으며 결국 혐의를 벗었지만 국가대표 자격은 박탈당했다. 그 후 지방의 체육시설로 좌천되었고 거기서 1년을 보내며 내가 선택한 자유의 의미를 곱씹었다고 했다. 그는 결국 더 이상 그 체제 안에서 살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조심스럽게 탈북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명철이의 탈북 과정은 내 것보다 훨씬 험난했고 그는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 들어간 후 6개월간 은신처를 전전하며 추격을 피해야 했다. 중국 공안의 단속을 피해 산속을 헤매기도 했고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해 돈을 잃기도 했으며 몇 번이나 체포 직전까지 갔었다고 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남쪽으로 이동했고 결국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그가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알 수 있었다. 명철이는 내게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먼저 길을 열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그는 내 탈북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배신감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며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도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우리는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과거의 기억들을 되살리며 서로의 상처를 위로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나는 명철이에게 한국 생활이 쉽지 않겠지만 내가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는 고맙다며 악수를 청했다. 시설을 떠나며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고 명철이와의 재회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경험이었다. 그가 나처럼 가족을 희생시키고 자유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지만 동시에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도 느껴졌다. 나는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며 명철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했고 내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그가 반복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돕기로 다짐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꿈을 꾸었고 꿈속에서 명철이와 함께 골프를 치며 웃고 있었다. 12월 초 명철이가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사회로 나왔고 나는 그를 서울역에서 만나 내가 사는 동네로 안내했다. 그는 큰 여행 가방 하나와 작은 배낭만 들고 있었고 그것이 그의 전 재산이었다. 역 광장을 나서며 그는 서울의 풍경에 압도당한 표정이었고 2년 전 방콕에서 내가 느꼈던 것과 똑같은 감정을 그의 얼굴에서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볼 시간을 주었고 그는 고층 빌딩들과 복잡한 거리를 신기한 듯 바라봤다. 명철이를 위해 내가 사는 원룸 근처에 작은 방을 구해주었고 보증금과 첫 달 월세는 내가 지원했다. 그는 고맙다며 꼭 갚겠다고 했지만 나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고 내가 처음 정착할 때 받았던 도움을 이제 그에게 전달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방은 좁았지만 깨끗했고 기본 가구들이 갖춰져 있어 바로 생활할 수 있었다. 명철이는 방 안을 둘러보며 이것이 정말 자기 공간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고 창문을 열어 바깥을 내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첫 주는 명철이에게 한국 생활의 기본을 가르치는 데 집중했고 은행 계좌 개설부터 교통카드 사용법, 마트에서 장 보는 법까지 하나하나 실습했다. 그는 북한에서 엘리트 체육인이었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새로운 초보자였고 가끔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웠고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해서 설명했으며 그가 익숙해질 때까지 함께 연습했다. 명철이는 배우는 속도가 빨랐고 일주일이 지나자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혼자서도 가능해졌다. 취업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했고 명철이도 골프 관련 일을 하고 싶어 했지만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된 상태였고 한국에서의 경력도 없어 취업이 쉽지 않았다. 나는 내가 일하는 아카데미 원장에게 명철이를 소개했고 원장은 일단 보조 강사로 시작해보라며 기회를 주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명철이는 감사하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고 12월 중순부터 아카데미에서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간 명철이는 한국 회원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고 사투리와 서툰 표현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했다. 나는 그를 옆에서 지켜보며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었고 회원들에게도 이해를 구했다. 다행히 대부분의 회원들은 이해심이 많았고 명철이의 성실한 태도를 높이 평가했다. 시간이 지나며 명철이는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고 레슨 보조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하기 시작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나는 명철이를 탈북자 모임에 데려갔고 그곳에서 그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며 위안을 얻었다. 모임에서 선배들은 정착 과정의 어려움을 공유했고 명철이에게도 결국 시간이 해결해준다며 격려했다. 명철이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소속감을 느꼈다고 말했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된다고 했다. 우리는 모임 후 함께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오랜만에 편하게 대화했고 북한에서의 추억들을 떠올리며 웃기도 하고 눈물 짓기도 했다. 연말이 다가오며 명철이는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을 토로하기 시작했고 나는 그 감정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내가 겪었던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죄책감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명철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곁에 있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유일한 북한 시절의 친구였고 그 유대감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다. 12월 마지막 주 우리는 함께 남산타워에 올라갔고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새해 계획을 이야기했다. 명철이는 1년 안에 정식 강사 자격을 따고 싶다고 했고 나는 그를 도와 함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타워 아래 자물쇠 난간에서 각자의 소원을 빌었는데 나는 부모님의 안녕을 빌었고 명철이도 같은 소원을 빌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하산하며 명철이는 한국에 와서 가장 잘한 일이 나를 다시 만난 것이라고 말했고 나는 그 말에 뭉클함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새해 전날 밤 우리는 내 원룸에서 간단한 파티를 열었고 편의점에서 산 떡국과 과자들로 소박한 식탁을 차렸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우리는 창문을 열어 서울의 불꽃놀이를 바라봤고 새해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명철이는 조용히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말했고 나는 그에게 올해는 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우리는 소주잔을 부딪히며 북한에 남겨둔 모든 이들을 위해 묵념했고 그날 밤 우리의 눈에는 희망과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2022년 상반기 명철이는 빠르게 적응했고 아카데미에서 정식 강사로 승진했으며 우리는 함께 탈북 청소년 무료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했다. 프로그램은 언론의 관심을 받았고 여러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다. 나는 여전히 부모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얼굴 공개를 꺼렸지만 명철이는 이제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때가 되지 않았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는 우리의 경험이 다른 탈북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고 북한 실상을 알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나는 며칠간 고민했고 탈북자 커뮤니티 선배들에게도 조언을 구했다. 선배들은 대부분 긍정적이었고 북한에 남은 가족들이 이미 처벌받은 상태라면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었다. 국정원 담당자와도 상담했고 그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신변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는 결국 인터뷰를 수락하기로 결정했고 명철이와 함께 출연하는 조건으로 한 공영방송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응했다. 6월 중순 촬영이 시작되었고 제작진은 우리의 일상을 따라다니며 골프 레슨 장면과 탈북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담았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제작진의 배려로 점차 자연스러워졌다. 특히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장면에서는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평소처럼 행동할 수 있었고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이 화면에 잘 담겼다. 명철이는 나보다 카메라 적응이 빨랐고 자신의 탈북 과정을 담담하게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본격적인 인터뷰는 스튜디오에서 진행되었고 PD는 우리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나는 북한에서의 골프 훈련, 태국 대회 출전, 그리고 새벽 호텔 탈출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고 김정은의 친필 격려장을 받았던 순간도 언급했다. 명철이는 내 탈북 후 겪었던 조사와 고문, 그리고 자신의 탈북 결심 과정을 생생하게 전했다.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목이 메었고 카메라가 돌아가는 중에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인터뷰 중 가장 어려웠던 질문은 부모님을 희생시키고 얻은 자유를 후회하지 않느냐는 것이었고 나는 한참을 침묵한 후 솔직하게 대답했다. 후회와 죄책감은 평생 안고 살아갈 것이지만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선다 해도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의 가치는 그만큼 소중하고 북한 체제의 억압 속에서는 진정한 삶을 살 수 없다고 설명했다. 명철이도 같은 생각이라며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7월 초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고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다. 시청자들은 우리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특히 탈북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아카데미에는 후원 문의가 쇄도했고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는 강사들의 연락도 이어졌다. 원장은 프로그램을 주 2회로 확대하기로 결정했고 우리는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명철이와 나는 방송 출연 후 거리에서 가끔 알아보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은 응원의 말을 건네며 힘내라고 격려해 주었다. 그러나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리를 비난하는 댓글들도 올라왔다. 부모를 버리고 도망친 불효자라는 비난부터 방송 출연으로 돈을 벌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다양했다. 처음에는 그런 댓글들이 마음에 상처를 주었지만 명철이는 신경 쓰지 말라며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에 집중하자고 조언했다. 탈북자 선배들도 악플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니 무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위로해 주었다. 8월 어느 날 한 시청자로부터 이메일을 받았고 그는 자신도 북한 이탈 주민이며 우리의 방송을 보고 큰 용기를 얻었다고 썼다. 그는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나는 그 이메일을 읽으며 눈물이 났고 방송 출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얻었다. 명철이에게 이메일을 보여주자 그도 뭉클한 표정을 지었고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정말로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다. 가을이 되자 우리는 전국 각지의 학교와 기관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고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응했다. 대학생들, 탈북자 지원단체, 그리고 일반 시민들 앞에서 우리의 경험을 나누었고 북한 실상과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강연을 할 때마다 나는 부모님이 이 모습을 보신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궁금했지만 아마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명철이와 나는 이제 단순히 골프 강사가 아니라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었고 그 책임감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2023년 봄 나는 다시 한번 골프 대회에 도전하기로 결심했고 이번에는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 대회였다. 지난 2년간 꾸준히 연습을 이어왔고
특히 프레셔 상황에서의 멘탈 관리를 집중적으로 훈련했다. 명철이는 내 결정을 적극 지지했고 자신이 캐디를 해주겠다고 자원했다. 4월 중순 경기도에서 열리는 아마추어 오픈 대회에 출전 신청을 했고 대회 일주일 전부터는 레슨 일정을 줄이고 컨디션 조절에 집중했다. 대회 첫날 아침 명철이와 함께 골프장에 도착했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페어웨이를 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3년 전 프로 시험 때의 긴장감이 다시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달랐고 나는 이제 경험을 쌓은 선수였으며 무엇보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골프 자체를 즐기기로 마음먹었다. 명철이는 내 가방을 메고 코스를 함께 걸으며 격려의 말을 건넸고 그의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 첫날 라운드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고 전반 9홀을 2언더파로 마쳤으며 후반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꾸준한 플레이를 이어갔다. 특히 16번 홀 파3에서 티샷이 그린을 직접 공략해 버디 기회를 만들었고 퍼팅도 정확하게 들어가며 하루를 3언더파 69타로 마무리했다. 라운드가 끝나고 명철이는 환하게 웃으며 축하해 주었고 나는 이 성적이 실력이 아니라 운이었을 수도 있다며 겸손하게 답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오늘의 플레이가 지난 몇 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는 자부심을 느꼈다. 둘째 날은 리더 그룹에서 출발했고 다른 선수들의 수준도 높아 경쟁이 치열했다. 전반부에서 보기 2개를 기록하며 순위가 밀렸지만 후반부터 다시 집중력을 끌어올려 연속 버디를 잡아냈다. 특히 마지막 18번 홀에서 5m 버디 퍼팅을 성공시키며 하루를 1언더파로 마쳤고 이틀간 합계 4언더파로 공동 선두에 올랐다. 스코어보드에서 내 이름이 상위권에 있는 것을 보며 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고 명철이는 내일 우승할 수 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최종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고 오늘 하루만 집중하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골프장에 도착해 연습 그린에서 퍼팅 감각을 확인하는 동안 다른 선수들과 갤러리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나는 그들을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다. 명철이는 조용히 내 옆에서 가방을 정리하며 필요한 것이 없는지 확인해 주었고 그의 차분한 태도가 내 긴장을 풀어주었다. 최종 라운드는 극도의 긴장 속에서 시작되었고 초반 3홀을 파로 지키며 안정적으로 출발했다. 4번 홀에서 첫 버디를 잡았고 전반부를 2언더파로 마치며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후반부로 접어들며 프레셔가 더욱 커졌지만 나는 한 홀 한 홀 최선을 다하는 데만 집중했다. 15번 홀에서 보기를 기록하며 순위가 다시 접전으로 바뀌었고 마지막 3홀이 승부의 갈림길이 되었다. 17번 홀 파호에서 나는 공격적으로 투혼을 시도했고 세컨샷이 그린 엣지에 안착하며 이글 퍼팅 기회를 얻었다. 12m 거리의 긴 퍼팅이었지만 나는 라인을 읽고 자신있게 스트로크했으며 공은 홀 가장자리를 스치며 들어갔다. 갤러리들의 환호 소리가 터져나왔고 명철이는 주먹을 불끈 쥐며 기뻐했다.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가슴속에서는 감격의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다. 마지막 18번 홀 티잉 그라운드에 섰을 때 나는 2타차 선두였고 파만 지키면 우승이 확정되는 상황이었다. 티샷을 페어웨이 중앙에 안착시켰고 세컨샷도 그린 중앙으로 보냈으며 투퍼팅으로 파를 지키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최종 스코어 6언더파로 우승을 확정하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명철이가 달려와 나를 일으켜 세우며 포옹해 주었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껴안은 채 눈물을 흘렸다.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받는 순간 나는 북한에서의 훈련 시절부터 태국 탈북 한국 정착 그리고 오늘까지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 트로피는 단순한 우승컵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자유의 증표였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시간의 결실이었다. 나는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마음속으로 부모님께 이 순간을 바쳤고 언젠가 이 이야기를 직접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명철이는 객석에서 박수를 치며 웃고 있었고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2024년 가을 나는 서울에서 열리는 통일 포럼의 연사로 초대받았고 탈북자의 관점에서 통일의 의미를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명철이도 함께 참석했고 우리는 무대 뒤에서 발표 내용을 최종 점검하며 긴장감을 나눴다. 5년 전 방콕 호텔을 빠져나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고 이제 나는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통일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는 위치에 서 있었다. 포럼장에는 정부 관계자, 학자, 시민단체 대표,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대에 오르며 나는 조명이 환하게 비추는 것을 느꼈고 마이크 앞에 서서 청중들을 둘러봤다. 나는 내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한 후 북한에 남겨둔 부모님과 통일이 왜 절실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통일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헤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것이며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인간의 기본 권리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고 청중들은 숨죽이며 내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나는 골프라는 스포츠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자유와 연결되는지 설명했다. 북한에서 골프는 국가의 명예를 위한 도구였지만 한국에서는 순수한 즐거움이자 사람들을 연결하는 매개체였고 그 차이가 바로 체제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탈북 청소년들에게 골프를 가르치며 느끼는 보람도 공유했고 이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이 경험할 변화의 축소판이라고 설명했다. 발표 후반부에서는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안했고 탈북자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북자들은 북한 체제의 피해자이자 통일의 선구자이며 그들의 경험과 증언은 북한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포츠와 문화 교류를 통한 점진적 접근도 제안했고 골프 같은 종목으로 남북 친선 경기를 여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을 전했고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다. 어머니, 아버지, 아들이 자유롭게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언젠가 꼭 다시 만나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청중석 곳곳에서 눈물을 닦는 소리가 들렸고 나도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어 잠시 말을 멈췄다.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나는 마무리 발언을 이어갔고 통일은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 세대가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역설했다. 발표가 끝나고 긴 박수가 이어졌으며 여러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하고 격려의 말을 건넸다. 한 대학생은 눈물을 흘리며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발표를 듣고 마음이 움직였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가장 큰 희망이라고 답했다. 명철이는 객석에서 박수를 치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포럼이 끝난 후 우리는 함께 근처 카페로 가서 오늘의 경험을 나눴다. 11월 들어 나와 명철이는 탈북자 지원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심했고 골프를 통한 청소년 교육과 취업 지원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단체였다. 우리는 몇 달간 준비 작업을 진행했고 후원자들을 모집하고 사업 계획을 구체화했다. 아카데미 원장도 적극 지원해 주었고 여러 기업들도 후원 의사를 밝혀왔다. 재단 이름은 프리덤 스윙으로 정했고 자유를 향한 도전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설립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것이 탈북자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12월 말 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렸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축하해 주었다. 나는 개회사에서 이 재단이 단순히 골프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꿈과 희망을 전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명철이는 운영 계획을 발표하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밝혔고 청중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우리는 참석자들과 함께 건배를 하며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고 그날 밤 나는 5년 전 탈북을 결심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현재의 모습에 감사했다. 겨울이 깊어가며 나는 종종 한강변을 산책하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고 탈북 이후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내가 하는 일들이 언젠가 그분들께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되기를 바랐다. 명철이와 함께 걸으며 우리는 통일 후 북한에서 골프 아카데미를 열자는 꿈을 이야기했고 그곳에서 북한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가르치고 싶다고 말했다. 그 꿈이 실현되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달려갈 것이었다. 2025년 새해가 밝았고 나는 29살이 되었으며 탈북한 지 6년째를 맞이했다. 프리덤 스윙 재단은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었고 현재 30명의 탈북 청소년들이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명철이와 나는 매주 주말이면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들의 성장을 지켜봤고 몇몇 학생들은 이미 골프 특기생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그중 가장 실력이 뛰어난 학생은 올해 주니어 대회에서 우승을 목표로 훈련 중이었고 나는 그 아이가 언젠가 프로 무대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1월 중순 국정원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 부모님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다는 내용이었다. 담당자를 만나러 갔을 때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말을 기다렸고 그는 부모님이 함경북도의 한 지방 도시에서 여전히 생존해 계신다는 정보를 전했다. 정치범 수용소가 아닌 일반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었고 감시는 받고 있지만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풀렸고 적어도 살아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다. 담당자는 직접적인 연락은 불가능하지만 간접적인 방법으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경로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는 즉시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말들을 담았으며
내가 한국에서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골프 강사로 일하며 탈북 청소년들을 돕고 있다는 이야기도 적었고 언젠가 꼭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고 썼다. 그 편지가 정말로 부모님께 전달될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최소한 시도라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다. 2월 들어 재단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탈북 청소년들의 프로 골퍼 육성 과정이었다. 엄선된 5명의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프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였다. 나는 이 프로그램의 총괄 코치를 맡았고 명철이는 피지컬 트레이닝을 담당했다. 우리는 북한에서 경험했던 훈련 방식의 장점들을 한국의 과학적 시스템과 결합해 독특한 커리큘럼을 만들었고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3월 어느 날 한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이 들어왔고 재단의 활동과 학생들의 성장 과정을 1년간 밀착 촬영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동의를 구한 후 촬영을 허락했고 제작진은 매주 방문해 훈련 장면과 인터뷰를 기록했다. 카메라가 있어도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행동했고 그들의 순수한 열정과 꿈을 향한 도전이 화면에 잘 담겼다. 명철이는 촬영 중간중간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고 제작진도 그의 유쾌한 성격을 좋아했다. 봄이 깊어가며 나는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고 골프 관련 책을 집필하기로 결심했다. 제목은 자유를 향한 스윙이었고 내 탈북 스토리와 골프를 통해 배운 인생의 교훈들을 담을 계획이었다. 출판사는 흔쾌히 계약을 제안했고 나는 매일 밤 2시간씩 원고를 작성하며 지난 시간들을 글로 정리했다. 글을 쓰는 과정은 일종의 치유였고 억눌렸던 감정들을 표현하며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다. 5월 초 탈북자 모임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고 우리 모임 회원 중 한 명의 가족이 제3국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10년 만에 가족을 만났고 눈물의 재회 장면을 보며 나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날 밤 모임이 끝난 후 명철이와 함께 한강변을 걸으며 우리도 언젠가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나눴다. 명철이는 희망을 버리지 말자며 내 어깨를 토닥였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여름이 되자 재단 학생 중 한 명이 전국 주니어 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고 시상식에서 그 학생은 재단과 코치들에게 감사하다며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나는 객석에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고 이것이 바로 내가 탈북을 결심했던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꿈을 키우고 도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북한에서는 불가능했지만 여기서는 가능한 일이었고 이 학생의 성공은 나에게도 의미 있는 성취였다. 가을이 오며 나는 30살을 앞두고 지난 6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 탈북 이후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히 가슴 한편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슬픔을 힘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다. 명철이와 함께 만든 재단은 점점 성장하고 있었고 우리가 돕는 학생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었으며 이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여정이었다. 나는 골프채를 잡을 때마다 북한에서의 훈련 시절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아프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어주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으며 통일된 한반도에서 부모님과 재회하는 그날을 상상한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그날을 위해 계속 준비하고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명철이와 함께 서울의 하늘 아래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순간들이 기적 같지만 이것이 내 현실이고 내가 선택한 삶이다. 골프채를 휘두르며 나는 오늘도 자유를 향한 스윙을 이어가고 그 스윙 하나하나에 희망을 담아낸다. 나는 2019년 방콕의 한 호텔방에서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자유를 선택했고 그 선택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6년이 지난 지금 나는 서울에서 골프 강사로 일하며 탈북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다.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명철이라는 친구와 함께 만든 프리덤 스윙 재단은 많은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으며 우리는 통일의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골프채를 잡는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고 큰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언젠가 통일된 한반도에서 부모님과 재회하고 북한의 청소년들에게도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전할 수 있는 그날까지 나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골프채를 휘두를 때마다 나는 자유를 향한 스윙을 이어가고 그 스윙 속에는 희망과 미래가 담겨 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